안녕하세요. 자, 이제 예방의학 수업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직접 만나 첫 수업인데 이렇게 만나서 학원에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 이론 수업은 이렇게 싸강으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조금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이론 수업만 이렇게 하고 아마 가을에 있을 문제풀이 수업은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학원에서 이렇게 현장 강의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 아마 이제 그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 예방의학은 아직 공부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년에도 이제 그 선배들 수업하러 왔을 때 보면은 이제 혹시라도 그 학원에서 수업 듣기 전에 예방을 공부를 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대부분이 안 하셨거든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이제 몰라도 괜찮고, 이제 우리 수업 들으면서 사실 뭐 예방은 국시에서 20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선생님들 중에 아마 이제 나중에 예방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다면은 좀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더 좋은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셔야 되고요. 어,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국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크게 쓸 일이 없기는 한데 다만 이제 선생님들 중에 조금 더 이제 공부하는 게 잘 맞는다든지 아니면 뭐 대학병원에 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공부를 해두시는 게 도움이 돼요. 나중에 가서 하면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학생 때 하는 게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 나가셔가지고 이제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제 로컬 원장님들이 되실 텐데 이 원장님은 결국에는 이제 경영자 자기 사업장을 운영을 하는 병원을 운영을 하는 경영자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학 지식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 플러스 의료 정책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도가, 보험 제도가 어떤지, 우리나라의 의료 뭐 시장이 어떤지, 현황이 어떤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은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왜냐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는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제 학교에만 계셨던 교수들이고 이제 시장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에서는 잘 듣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보충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방은 국시에서 20문제가 나와요. 이 첫날 1교시. 1교시 수업에서 1교시 거의 끝부분, 마지막 이제 1교시가 아마 80문제인가 그럴 거예요. 8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첫 20문제가 법, 의료법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총론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한 70번, 60번 정도부터 해가지고 80번까지 해서 예방하고 플러스 윤리 문제가 요새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죠. 여기 이제 예방이 한 20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법규 한 20문제 정도, 20문제 중에서 한 적어도 우리 수업을 들은 선생님들은 18문제 이상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8문제 한 11문제 맞추고 그 다음에 예방도 수업을 들으신 선생님들은 마찬가지로 한 18문제 이상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한 40점 정도, 그러니까 80점 중에서 그래도 반 이상은 맞고 반 정도는 그래도 맞고 들어가야 되는 과목이에요. 어, 예방은 이제 그 크게 세 가지 세부 과목이 있어요. 역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의료 정책, 관리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과목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마 알고 계신 예방이 거의 역학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냐면 역학이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의 비중도 많아요. 한 뭐 8문제 정도? 8, 9문제 정도 되고, 정책이 한 6에서 7문제 되고, 환경이 한 뭐 5문제 정도 되고, 뭐 대여섯 문제 정도 되고, 보통은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현직에 계시는 교수들이 이게 이제 역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보다 이 환경을 전공하신 그 신진 교수라고 해야 되죠. 이제 이런 선생님들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국시 출제를 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환경 쪽의 비중이 조금 높아서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한두 문제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다른 거의 비중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 예방의학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역학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도 사실 의사로 활동하면서 뭐 내가 논문을 본다 또는 논문을 쓴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역학이거든요. 어쨌든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논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디베이트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논문을 통해서 근거가 쌓이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시저를 한다든지 뭐 처방을 한다든지 진료를 본다든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에도 일단 역학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혀 모르겠다, 난 예방은 진짜 과락만 피하고 싶다, 그러면은 버려야 될 게 뭐냐, 그럼 환경을 버리세요. 환경은 사실 근데 암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날 잡고 역학이나 정책은 약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환경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버리기에는 조금 아깝지만, 그래도 난 도저히 이거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환경은 버리시고, 그리고 역학이랑 정책은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비중이 너무 크고,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살아가시는데 또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움은 될 거예요. 우리 수업은 일단 그 이제 환경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마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수업 들으실 때 첫 시간에 환경을 노는 이유가 이제 멀리서 오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첫날은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비중이 조금 적은 환경을 간단하게 끝내고,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역학을 할 거예요. 역학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정책하고, 그리고 마지막 4일차에는 법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는 예방의학이랑 의료법규 과정인데요. 이제 선생님들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환경 수업을 하고 돌아가시면은 뭐 복습하지 마세요. 뭐 설마 복습을 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왠지 막 새로운 마음가짐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일 역학 수업 시간이 조금 길고, 그리고 역학 수업 내용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수업 끝나고 돌아가셔서 편히 주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현장 강의를 하면은 이제 뭐 선생님들의 그 학습 상태라든지 뭐 특별히 원하는 게 뭔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럴 시간이 있을 텐데 조금 없어서 아쉽네요. 그래도 그 이전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요청하셨던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올해 강의도 준비를 했으니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수업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경 파트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교재는 이제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강의안으로만 드렸던 거를 이제 선생님들의 선배들의 피드백을 받고 그래가지고 책으로 이번에 이제 처음 나왔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받으실 때쯤이면 아마 책으로 이북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북의 형태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고, 지금 제가 이 강의 준비하는 거는 이제 원고는 다 마무리가 됐고 요거를 출판사 쪽으로 넘겼는데, 아직 이제 그 책의 형태로는 나오지 않아서 저는 일단 이 책의 오리지널 원고로 이제 수업을 할 텐데, 내용이 바뀌는 거는 없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내용만 쭉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환경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환경 과목은 선생님들 아마 직환 아시죠? 직환은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조금 계실 거예요. 이 직업환경의학과가 떨어져 나가면서 예방의학에 있는 환경 과목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비중이 조금 많이 줄은 상태인데,
근데 직관에서 다루는 것들은 원래는 이제 직업과 관련된 것들이랑 환경과 관련된 것들인데, 직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 한 십몇 년, 이십몇 년 정도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막 산업화되고 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이 조금 좋지가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조금 많이 발전을 했던 과목이어가지고 지금하고는 약간 좀 연관성이 약간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현실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직업과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 직업성 질환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뭐 산재 같은 것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뭐 산재와 관련 이제 직업보건 한번 볼게요. 이 지금 앞에서 있었던 거는 이제 좀 총론적인 내용,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실내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뭐 의사하고는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부터 나오게 될 직업보건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약간 의사로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고, 특히 이제 나중에 직관 가실 선생님, 직관 생각이 있는 선생님들이라면은 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주로 하시게 될 일이랑 가까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서 환경 오염 이야기를 하면서 오염 물질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제 노출이 됐을 때, 우리가 오염 물질이 노출이 됐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가를 하는 위해성 평가를 했었잖아요. 직업보건도 마찬가지로 가장 처음에 이제 작업환경 측정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제 작업을 하는 환경에서 만약에 유해한 요인, 유해인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와 관련된 어떤 그 개론적인 내용인데요. 일단은 우리 위해성 평가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기초조사를 시작을 해요. 기초조사를 할 때는 우선은 이제 뭐 서류라든지 작업 공정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어디를 측정할지 대상 작업장을 고르고 그곳에서 어떤 유해 인자를 사용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근로자들, 예를 들어서 뭐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뭐 아니면은 뭐 건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동일한 유해 인자에 비슷하게 노출이 되고 있는 다른 근로자 집단을 선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해당 유해 인자 때문인지 또는 어떤 작업 공정 때문인지, 그러니까 이제 작업 환경 때문인지, 그 문제가 되는 작업장의 특이한 사항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집단을 선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때에는 무엇을 먼저 조사를 할지, 어디를 먼저 조사할지, 어떤 공정을 먼저 조사할지 등등을 확인을 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게 되고, 노출이 많이 되는지 적게 되는지에 해당하는 노출 등급과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건강에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 이 잠재적인 건강 영향 두 가지를 모두 고려를 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작업 환경 측정을 하게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이제 의사로서 나가가지고 작업 환경 측정을 요청을 받아서 나가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작업 환경에서 유해 인자라든지 유해 요인들의 노출이 되는 것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공중에 떠다니는 이제 예를 들어 사람의 자세 같은 게 유해 인자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사람이 손에 닿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기체를 예로 든다면은 작업자의 호흡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서 뭐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의 반경 30cm 이내를 이제 호흡 영역이라고 정해서 이 호흡 영역에서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잠재적인 건강 장애나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뭐 유해물질, 벤젠이라든지 어떤 뭐 화학 물질들을 사용을 한다면은 그런 게 발생하는 근처, 뭐 페인트 도장이라든지 한다면은 페인트가 나오는 기계 근처에서라든지, 그리고 작업실 전반에 걸쳐서 한다든지 해서 지상에서 1.5m 정도 높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가장
쉽게 닿을 수 있는 높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너무 밑에 바닥이라면 요건 이제 바닥에 깔려 있어서 사실 인간에게 인체에 들어오는 양은 많지는 않을 거고, 또 너무 이게 이제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공중으로 떠버린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높이인 1.5m, 그리고 호흡 반경 30cm 이내에서 수집을 한다. 측정하는 시간은 하루에 8시간, 왜냐면은 근로 기준이 하루에 8시간 근로하는 거를 일반적인 근로 기준으로 잡고 있잖아요. 대신에 측정한다고 하면은 또 회사들에서 막 뭐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하고 해가지고 없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나눠서 포집을 한다.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본격적인 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기초조사를 하고, 기초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작업 환경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어디를 먼저 볼 것인지, 무엇을 먼저 볼 것인지에 해당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 확인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피드백을 하게 된다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내신이나 모의고사에 잘 나오는 거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일단 유해물질이 이제 해당 물질이 유해한 거는 알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예 쓰지 않을 수는 또 없잖아요. 작업장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해당 유해 물질이 계속 노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노출 기준을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한 설명이 이제 유해물질 노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노출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마다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조금만 노출이 돼도 건강 영향이 확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이 노출이 돼도 별로 어떤 영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하죠. 어쨌든 거의 모든 근로자가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그냥 평균적인 수준에서 거의 모든 근로자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우리 일은 언제 해요? 맨날 하잖아요. 맨날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농도를 이제 기준으로 삼은 건데, 몇 가지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시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8시간 노출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타임 웨이티드 에버리지에서 threshold limit value라는 거고요. 이거 이제 TWA 기준에 해당하는데, 이건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죠.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정도는 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8시간 노출 기준 타임 웨이티드 에버리지이고요. 그 다음에 단시간 노출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잠깐만 폭로가 되어도 건강 영향이 나타나는 물질들, 하루 종일 사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공정의 일부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사용하는 물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물질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8시간 내내 노출되는 거는 아니니까 단기간인 15분 동안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둔 게 이제 단시간 노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short term exposure limit이라고 해가지고 STEL이라고 하고, 단시간 노출인 경우에는 그 TWA랑 같이 사용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유해작용이 조금 오래 가거나, 그러니까 잠깐만 맡아도 오랫동안 우리 몸에 남아 있거나, 아니면은 어느 수준 이상을 넘긴다면은 중독 증상이 조금 더 심하게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정값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독성이 조금 심해가지고 단시간도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단시간 노출의 경우에는 그래도 15분까지는 봐주겠다라는 건데, 천정값인 경우에는 단 한순간도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 농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유해물질 노출 기준을 마련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작업장에 보면은 어느 단일 물질만을 사용하지는 않죠. 공정이 쭉 있을 때 뭐 여기서는 이제 뭐 식각, 애칭이라고 하죠. 애칭, 식각, 뭐 이제 그 표면을 깎거나 다듬거나 하는 걸 애칭이라고 하거든요. 식각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코팅을 하기도 하고, 여기는 뭐 페인트 칠을 하기도 하고, 여기는 뭐 포장을 하기도 하고 하면은 각각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 물질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만족하고 얘는 안 만족하고
뭐 안 만족하고 그럼 얘만 고치면 되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해물질 노출을 확인을 할 때에는 이 공정 전체에 걸쳐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이 전체에 걸쳐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이제 바로 혼합물질 노출 기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질에 대해서 일단 각 물질 하나하나가 노출 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되죠. threshold limit value, 이거 threshold limit value를 뭐 타임 웨이티드 에버리지로 쓸 수도 있고 쇼텀으로 쓸 수도 있고 천장값을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각 그 물질마다 해당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데 실제 노출되는 농도가 얼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1보다 일단 작아야겠죠. 1보다 커지면은 그 단일 물질만 가지고도 농도가 초과했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단일 물질 하나만 만족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더해줘요. 물질 첫 번째 물질, 두 번째 물질, 세 번째 물질 다 더해가지고 시그마해서 이 물질들 전체의 노출량을 했을 때 다 합친 것마저도 100%가 넘질 않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좀 철저한 기준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